안녕하십니까. ESG 네트워크 김경식입니다. 오늘 ESG에 관해서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ESG에 대해서 용어를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이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ESG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ESG를 자본주의의 자기 진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이 환경위기로 인한 질병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우리가 인류 문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발전하게 온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철강과 전력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철강과 전력 산업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것도 또 봤습니다. 또 지난번 시간에는 더 멀리 자본주의라는 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 국가가 되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자본주의 자기 진화를 위해서 ESG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하면은 많은 분들이 환경으로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좀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하면 ESG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ESG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사회적 가치라든지 어떤 거버넌스 문제가 많이 앞서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먼저 확산되다 보니까 환경 위주로 이제 많이 되었고요. 또 여기 뒤에 배경에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리스크 요인들은 자기들이 극복이 가능한데, 환경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는 누가 한 금융기관이 대처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평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ESG 하면은 그거는 환경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ESG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 세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배경을 조금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지금 서구 자본주의에서 추구하는 ESG와 우리 사회와 ESG와 약간 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1962년에 미국의 레이첼 카슨 교수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굉장히 전 세계적인 환경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첼 카슨 교수 얘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그 환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로마 클럽이라는 이제 클럽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용어도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 지속 가능 온난화 문제가 서서히 이제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돼 가면서 1992년 리우에서 처음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리우 선언이 채택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COP28, COP28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1회가 여기에서 리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각국의 당사국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회의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에 당시 그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로 Who Cares Wins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Who cares, 배려하는가, 돌보는 자가 wins, 이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ESG 용어가 공식화되었는데 코피 아난 총장께서 이때 9나라 20개 금융기관을 참여시키게 됩니다. 아마 그분도 그 당시에 금융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렵다고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특히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2014년에 그 영국의 비영리 기관인 클라이밋 그룹에서 알리백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리뉴얼 에너지 100%를 사용해야 된다. 지금 우리 기업에 엄청난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게 2014년에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저기가 92년에 시작한 그 당사국 회의, COP, 당사국 회의가 계속 매년 이어졌는데 2015년 파리 협정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050년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우리 2030년까지 국가 감축 의무 목표 이러한 모든 의무 부담이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이제 고민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이 부분이 우리 나라의 ESG로 급 확산이 된 거는 2018년에 그 세계 가장 큰 자산 운용회사인 블랙락의 그 CEO가 레리 핑크였습니다. 이 레리 핑크가 신년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여기에는 전 세계 뭐 수백 개 대표 기업들이 다 투자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신년 사안에서 화석연료 기업 투자를 앞으로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레리 핑크 사안을 계기로 해서 급 ESG가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져서 계속 유럽에서는 탄소국경 조정 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2023년 10월부터 이제 시범에 들어갔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ESG라는 이제 또 용어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아직 그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명사로서 environment도 많이 쓰고 형용사로서 environmental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소셜은 거의 대부분이 소셜인데 또 가끔 어떤 책을 보면은 society도 또 나오고 합니다. 거버넌스도 통상 이제 워낙 광범위한 개념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버넌스 그 자체 영어로 쓰는데 많은 부분들은 어떤 부분도 거버먼트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정확히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 용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4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발간한 Who Cares Wins 책에 정확하게 environmental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책에서 정의하는 ESG라는 친환경적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합리적 거버넌스 운영을 통합해서 평가, 판단, 투자하는 것이 ESG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평가, 판단, 투자라는 용어라는 것은 당시 이 용어를 공식할 때 코피 아난이 금융기관을 많이 초대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주로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많이 되는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일부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게, 환경은 그동안 선진국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많은 그 석유 자원, 화석 자원을 갖다가 해서 자기들은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왜 자꾸 후진국에 강요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게 말씀드린 COP 회의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그럼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여러 가지 화석 연료를 갖다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진국들이 좀 지원을 해주자. 이제 이렇게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선언은 하고 또 지원은 안 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COP 회의가 열리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맹이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2023년에 이번에 이제 그 두바이에서 개도국도 이제 돈을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선언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돈이 우리 돈으로 5천억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개도국에 화석연료로 인한 피해를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늦었지만은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이제 기금을 좀 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OP28 이번에 이제 그 두바이 회의에서는 또 좀 의미 있는 게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3배 확대하는 그 결의안에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한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건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COP28에서 이제 하나 또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두바이에서 주최를 하고 이번 의장도 이제 두바이 사람이다 보니까 석유를 포함한 석탄 화력의 어떤 그런 그 완전한 퇴출을 이제 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퇴출을 못하고 감축이라는 선언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리우 회의에서부터 계속 그래도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늦지만은 그래도 한 스텝을 밟아간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보여서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환경을 이제 선진국에서 후진국의 환경을 많이 강조하는 게 뭐 일종의 또 그린 제국주의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뭐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환경으로 인한 거는 뭐 물론 선진국들이 우선 먼저 많이 오염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기로 오고, 그 위기가 더 후진국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사 선진국이 뭐 조금 어떤 의도가 보이다 손 치더라도 이제 전 지구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유럽의 어떤 그런 걸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뭐 그린 뭐 제국주의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보는 분 입장에서 이제 많이 드는 게 뭐 EU 텍소노미라고 있습니다. 그 EU에서 어떤 투자를 할 때 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면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자원이라든지 혜택을 주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논의가 2022년에 격렬하게 있었습니다. 그 EU 텍소노미에서 당초 예상했던 원자력과 LNG가 빠지기로 되는 걸로 다 예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원자력은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또 지지를 하고, LNG는 독일이
뭐 소련하고 어떤 그런 노스트림부터 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또 LNG를 주장해서 원전과 LNG가 다 EU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선진국 우위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선진국, 후진국이 다 화석연료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ESG가 또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깊이 관여를 하고, 또 이제 2018년도에도 블랙락이 그 화석연료 기업을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확산은 됐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 그 투자 기관 입장에서는 화석연료에서 그러면 투자를 중단하고 뭐 연장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 돈이 그러면 그 남는 돈을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해서 재생에너지 쪽에서 투자 수익이 나주면은 충분히 이제 그거는 투자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선한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데, 의외로 그만큼 투자 수익이 재생에너지 쪽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규모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이 22년도에는 뭐 좀 과도한 기후변화 대책은 좀 고객과, 이 고객은 이제 투자 수익을 받는 고객이겠죠. 이쪽하고는 좀 불일치하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뭐 2023년도에는 또 ESG 용어는 그 취지는 뭐 살리겠지만은 뭐 용어는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ESG가 환경 위주로 가든 뭐 선진국의 어떤 의도가 보이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환경 이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제 그 탄소가 계속 이제 부각되는데, 이거는 탄소 우리가 중립을 가는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고 통상 문제고 각 나라의 산업 정책 문제로 좀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SG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62년에 미국의 레이첼 카슨 교수가 침묵의 봄을 발간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새가 울지 않았습니다. 왜 새가 울지 않지? 원인을 알아보니까 먹이가 없었습니다. 지렁이가 없었습니다. 왜 지렁이가 없지? 또 해보니까 DDT를 너무 많이 뿌려서 지렁이가 없습니다. 먹이 사슬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침묵의 봄이 어마어마하게 그 이후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1962년 2월 달에 우리나라의 울산 공업센터 기공식을 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께서 기공식 치사문을 이제 읽으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장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에 국가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도래할 것이다. 여기 전문을 검색을 해보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 검은 연기가 나갈 때 나의 그 심장이 박동을 친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게 울산 오거리 공업탑,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 울산 오거리 공업탑의 동판으로 이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동판이 박물관에 가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하면서. 근데 같은 해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또 비교해 볼 게, 1883년에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당시에 기업들이 계속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기업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신들이 정부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부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그렇게 기업을 설득해서 사회의료보험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로부터 딱 80년 뒤인 1963년 이때 우리나라가 의료보험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도입하고 물론 그렇게 사회적 확산은 70년대 후반부터 많이 확산이 되고 89년도에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 80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은 1901년에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독점 금지법을 부활을 시킵니다. 너무 독점이 횡행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록펠러, 카네기 등 재벌들을 담합으로 대대적으로 처벌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80년 뒤인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법이 제정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하자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1962년에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이 나오고 우리는 울산공업단지 기공식에서 환경에 대한 당시 인식 수준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독일보다 80년 늦게 도입을 했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에서 공정거래법도 미국보다 80년 늦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62년, 63년 또 81년에 도입했는데 이 부분이 당시 지도자들이 다 군사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그 당시 군사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는가 제가 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거는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철학이 있고 엘리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그 발전된 경제가 누구에게 혜택을 가야 하는지 그런 굉장히 당시 공무원들이 철학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는 당시 지도자들이 어쨌든 굉장히 경청을 한 것 같아요. 엘리트 공무원들이 철학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이제 G10 세계 10대 경제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도 한국 경제 성공 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가 10대 된 거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자면은 의무교육이라든지 농지개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참 조치였던 8.3 4체 동결. 그 다음에 그 없던 예산을 절약해서 전력과 철강에 어마어마한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엄청나게 산업 기반을 밀어줬습니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통해 정착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양극화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의제도를 통한 갈등 해소라는 민주 시스템이 정착이 됐고 제가 가장 저는 강조하는 게 시민사회 성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기업에 30년 있은 경험에 봐서라도 정권 교체가 자주 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화가 왔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굉장히 정보 수집 능력, 분석, 미래 예측 능력,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민사회 성장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선진국가 뭐 큰 인식 차이, 80년 차이 들고 G10이 됐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ESG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겁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에 파리 협약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여야 한다고 저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2%에서 3% 수준으로 매년 줄이면 되지만 우리는 4.1%를 줄여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가능할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7억 2,800만 톤입니다. 세계에 한 7, 8위 정도 됩니다. 그 2030년에 우리가 40%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2018년 대비. 그러면은 2억 9,100만 톤을 줄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발전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석탄 발전을 줄이고 거기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될 것이냐. 거기서 우리가 1억 2,400만 톤을 발전 부분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사회적 찬반 양론이 많이 있지만은 이산화탄소 측면에서 또 경제적 측면에서 원자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핵 폐기물의 문제는 따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어쨌든 기존 원자력의 가동률을 높이고 또 기존 원자력의 수명을 연장하고 지금 신한울 3, 4호기를 가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7,900만 톤 정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효율이 좋다는 신규 석탄 화력을 좀 더 돌리고 하더라도 2,300만 톤 정도 이론적으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발전 부분에서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나머지 산업, 건물, 수송 부분에서도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ESG 경영에서 중대재해에 관한 겁니다. 중대재해. 오늘도 하루에 출근한 근로자 3명이 가정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를 2018에서 2020년 사이 3년간의 분석을 해보니까 2,011명이 돌아가셨는데 여러 가지 중복 요인을 딱 고려했을 때 투자가 미흡해서 한 부분이 한 52.7%, 안전의식 미흡한 게 36.6%, 작업 미준수가, 작업 절차 미수립이 한 35.3%, 또 안전보호구를 착용 안 하든지 하든 이것도 안전의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29.9%. 그래서 작업 방법 미준수라든지 보호구 미착용 이런 답들 거의 66.5%가 안전의식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산업별로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82명이 중대재해가 일어났는데 건설업이 52%, 조선업이 또 만인율이 2.92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80%나 됩니다. 건설이나 조선업의 특징은 수주산업이고 다단계 하도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위주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거냐가 우리 사회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거버넌스 부분에서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그 당시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은 우리는 기업별 노조 위주로 되는데 산업별 노조로 갈 거냐. 산업별 노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산업에 종사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업별 차이는 기업의 경영 실적에 따라서 다르게 조금 차이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 좋은 점은 양극화는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우리는 기업별 노조로 되어 있으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대립이 너무 심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부분들이 엄청난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기업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한민국 ESG를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각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기업의 측면에서 ESG를 엔터프라이즈 서스테이너빌리티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기준이다. 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해관계자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게 저는 기업 ESG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CSR, CSV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요즘에 이제 ESG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ESG는 자본주의의 자기 진화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CSR은 많이 아시다시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리스폰서빌리티를 얘기합니다. 이게 나온 게 1970년대에 나왔습니다. 1970년대가 뭐냐면은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이익이 최고라고 그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SR, Responsibility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공헌으로 많이 또 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 사회 봉사 이런 위주로 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익에 대한 너무 이익 중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 보니까 마이클 포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CSV,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특정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우리 기업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 손익에 나오는 어떤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그룹은 이걸 매년 계산해서 발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좋아졌느냐? 별로 사회적으로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게 ESG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보면은 CSR, CSV, ESG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화 과정이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시대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금융자본의 대응 논리가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이 environment를 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어렵고 중요한 공통적인 게 뭐냐? 각 기업마다 환경을 친환경적이고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합니다만 전체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전력산업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값싸고 안정된 전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적어도 2010년까지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참 잘 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전기를 가장 안정되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는 탄소 중립도 달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도 늘려야 되고 또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방에서 전력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오는 것이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전력도 생산지에서 소비를 하자. 공장이 이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IT, 클라우드, AI가 발달하면서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변동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또 밀어줘야 됩니다. 소비자들도 주는 전기를 맞춰서 쓸 게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전기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요금 제도와 공급 제도를 이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 판매 부분이 한전 독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요금 체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쟁적 요금 체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가장 큰 걸림돌이 도매 가격 결정하는 S&P라는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LNG 가격을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소에서 똑같이 주는 이런 가격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업의 전력 공급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타나는 게 R200입니다. R200, Renewable Energy 100입니다. 기업이 자기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7%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국제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60%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20%, 30% R200을 달성했지만 다 해외 사업장에서 채운 겁니다. 국내 사업장은 거의 미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가격이 도매 가격 S&P라는 제도에 연동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송배전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양도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전기의 전체 사용량의 53%가 산업용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2030년까지 계획대로 되더라도 2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쓰는 전기만 아니고 이제는 스콥 2, 3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협력회사, 삼성전자의 모든 직원의 출퇴근부터 해서 발생되는 스콥 3 CO2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R200이 어려운 게 요금 적용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계약을 2%를 하게 되면 나머지 98% 요금은 따로 한전이 기존에 쓰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아니고 따로 PPA 요금제라는 그 요금표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너무 이게 불합리하고 반발이 커서 현재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요금표제는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전력 산업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멕시코 정도만 독점입니다. 다 경쟁입니다. 경쟁을 해서 하면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경쟁체제라고 하니까 민영화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여러분 우체국 택배와 민간 택배, 우체국 금융과 민간 금융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도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도 있고 민간 사업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공급하는 전기도 선택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전력시장 소매 경쟁이고요. 그게 잘 돼야만이 재생에너지가 나고 그래야만이 R200 달성하고 재생에너지에서 그린 수소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수소 경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는 기업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서비스 판매하고 서비스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은 최고의 가치로 이윤을 뒀는데 이윤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가치, 인간 존중 가치를 둬야 됩니다. 이 가치를 두면서 우리가 이해관계자와 수기공론화를 가져야 됩니다. 납품업체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와 수기공론화를 가지는 걸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유엔에서 지정한 17개의 지속 가능
지표가 있습니다. SDGs라고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환경도 있고 거버넌스도 문제도 있지만은 이 하나하나를 각 기업이 펼쳐놓고 내 사업과 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발전 목표와 연결되는 부분을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하면은 각 기업 고유의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 입장에서의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은 많은 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나머지 잘 사회적으로 안 비치면서 굉장히 개별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 너무나 이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그 기업의 생태계에서 어떤 질서와 가치를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질적인 그 그룹의 지침이 너무나 이런 부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ESG 보고서를 기업이 만듭니다. 그 ESG 보고서는 주로 투자기관들의 요구에서 평가 대응을 하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그 너무 숫자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ESG 보고서를 제가 한 5개의 기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많이 저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ESG 보고서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10년 이상 좀 시계열 자료도 내놔야 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골 아니면 베스트 프랙티스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도율은 얼마나 있는지도 좀 나타내줘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별로 포용하고 데이터하는 것도 좀 많이 내줘야 됩니다. 좋은 데이터만 제시할 게 아니고 그와 관계된 인과관계가 연결된 데이터도 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일부 기업은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남자 직원의 급여 차이 비율을 10년치를 나타내고 이렇게 좋게 하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ESG를 기업이 먼저 대한민국 ESG가 있고 각 기업이 해야 될 ESG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ESG 보고서를 발행하고 그 보고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SG는 자본주의 자기 진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욕망은 자극하고 탐욕은 억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ESG 보고서에 잘 반영이 되어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받은 게 다시 기업과 언론과 시민단체 간에 서로가 공유되고 서로가 상대적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가져가는 게 ESG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